저와 같은 세대에 태어난 90년대, 00년대생 남성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어릴 때 로망 3대장 하면 무엇입니까? 저는 공룡, 로봇, 히어로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 공룡은 디즈니의 다이너소어가, 히어로는 엑스맨과 아이언맨이 저의 추억 속에 크게 남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추억하는 낭만 로봇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추억, 변신 로봇이라고 하면 무조건 등장하는 그 시절 낭만, 영화 트랜스포머입니다. 우선 저에게 있어서 리뷰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작품, 상품에 대해 작성하는 소논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들으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의견 또한 저는 충분히 존중드리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어른이 되어서 다시 보면 여러가지 감정이 드는 영화인데 이 감정들이 결코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참 아쉽죠. 영화 트랜스포머는 루빅스 큐브를 기반으로 한 변신 장면이라는 장점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영화보다 끔찍한 단점투성이 있는데, 트랜스포머의 단점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설정, 엉망의 스토리 구성, 쓰레기 같은 야스 어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들을 아시려면 트랜스포머가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겠죠? 이후로는 영화 트랜스포머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포머는 한 남성의 나레이션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어떤 큐브의 파워를 통해 자신들의 종이 탄생하였고 이 파워를 다루기 위한 성과 악의 대립이 시작되었으며 이 대립으로 인해 자신의 행성이 멸망하고 부서진 큐브 또한 파편화되어 우주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큐브를 찾기 위해 우주 전체를 뒤지던 중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 큐브의 흔적이 발견되었음을 알게 되며 장면이 전환되죠. 화면은 중동에서 작전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미군을 비추는데 본부로 복귀해 편하게 쉬는 이들을 뒤로하고 미확인 내 헬리콥터 한 대가 이 공군기지로 다가갑니다. 미군은 계속해서 이에 대한 경고를 진행하지만 헬리콥터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공군기지에 도착한 비행기는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 조종사가 홀로그램처럼 사라지더니 헬리콥터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미군은 이를 적이 보낸 무선 로봇이라고 생각하였고 기밀 파일이 담긴 컴퓨터 본체를 빼앗은 로봇은 자신의 몸 안에서 로봇 하나를 방출하여 이 로봇이 미군 기지를 빠져나가죠. 장면은 전환되어 고등학생 샘 윗위키를 비추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과 무시를 받는 샘은 꿋꿋이 자신의 조상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갑니다. 그의 고조부 아치발드 윗위키는 북극을 탐험하신 걸로 유명한 탐험가로 1987년 북극에서 그가 한 빙하를 파던 장면을 비추죠. 샘은 이런 북극 탐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아닌 고조부가 쓰던 장비의 가격만을 말하는 끔찍한 발표를 하였는데, 관측기, 나침반, 안경을 자신의 차를 구매하기 위해 이베이에 업로드하였고 거기서 이 가격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샘은 이후 자신의 고조부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었고 빙하 아래에서 거대한 아이스맨을 봤다는 허무맹랑한 소리와 함께 이상한 문자들을 남발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끝냅니다. 이 과제에서 A를 받으면 아버지에게서 차를 받을 수 있다는 샘의 말에 교수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A-라는 성적을 주고 이를 통해 샘은 자신의 아버지와 차를 구매하러 향하죠. 샘은 중고차 중 한 대를 고르는데 이 차는 중고차 딜러는 본 적이 없는 차였고 딜러가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샘이 이 차를 못 사게 되자 갑자기 카마로가 자기 멋대로 조수석문으로 옆차를 치거나 라디오 주파수로 모든 차의 유리를 깨는 등 문제를 발생시켜 딜러는 이를 처분하기 위해 제시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이 차를 샘에게 판매합니다. 다시 장면은 전환되고 미국 국방부를 비추는데 국방부 장관은 카타르 작전의 기지가 초토화되었고 목적은 군사 네트워크 해킹으로 보이나 제습격이 예상되며 네트워크를 해킹한 시그널만이 단서로 남겨져 있음을 알리죠. 국방부는 이런 시그널 분석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이 시그널의 발원지를 알아내라는 요청을 합니다. 다시 화면에 샘을 비추는데 그는 새로 산 차로 헌팅을 나갈 준비를 하고 11시까지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며 집을 나섭니다. 다시 화면은 미군을 비추는데 카타르 기지에서 탈출한 이들이 사막을 헤매는 도중 헬리콥터 로봇에서 빠져나온 로봇이 이들을 노려보며 다시 화면은 샘을 비춥니다. 샘은 친구와 함께 미카엘라를 꼬시러 가는데 여기서 미카엘라와 사귀고 있는 자신을 괴롭힌 같은 반 친구에게 굳이 시비를 걸고 이 친구와 싸운 미카엘라를 집까지 데려다줍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곳에서 차가 서거나 라디오가 멋대로 켜지는 등 차가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서 멈추고 엔진을 확인하며 미카엘라와 샘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이 과정에서 샘은 미카엘라를 성적인 시선으로만 보고 이런 미카엘라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같은 반 친구 토렌트와의 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물으며 이에 기분이 나빠진 미카엘라와 멀은 상태로 그녀의 집에 도착합니다. 다시 화면은 국방부 옥타곤을 비추는데 이들은 시그널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었고 시그널의 정체를 공중에서 파악하기 위해 오른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 라디오가 또다시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이 라디오 로봇은 비행기의 시설 내부로 진입하여 국방부 기밀 자료가 있는 컴퓨터에 접근하여 해킹을 시도하죠. 이 해킹 중 생기는 전파가 카타르에서 발생한 시그널과 동일한 것을 알아챈 이들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또다시 국방부의 데이터를 빼갈리는 시도가 있음을 확인하고 하드 케이블을 끊어내는 선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업로드된 자료가 아치발드 윗위키가 북극에서 아이스맨을 발견하다라는 정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 착륙한 대통령 전용기에서 라디오 로봇이 탈출하며 한 경찰차에서 아치발드 윗위키가 자신들의 언어를 보았고 큐브의 위치가 있는 단서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샘이 이베이에 올린 안경에 이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이것이 큐브의 위치와 관련이 있었음을 파악한 이들은 샘을 찾아나갔죠. 다시 화면은 샘을 비추는데 자고 있던 샘은 자동차 시동에 걸리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 자신의 차를 도둑질하려고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자신의 차를 쫓아 한 공사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샘은 한 로봇을 발견하고 이 로봇이 하늘을 향해 신호를 쏘는데 이를 본 샘은 휴대폰에 이러한 기록을 남기려다 이 소리에 잠에서 깬 개들에게 쫓기게 되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다시 국방부로 화면은 전환되는데 이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러시아, 북한, 중국 중에서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시그널 분석 전문가는 이 해킹 사태를 일으킨 범인이 DNA 컴퓨터, 즉 유기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경찰들은 샘이 마약거를 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하면은 이번에는 카타르 기지에서 탈출하던 미군들을 다시 비추는데 헬리콥터 로봇을 탈출한 로봇이 전갈의 모습을 하며 이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탈출하던 미군이 한 마을에 도착하자 무장한 미군을 본 마을 주민들은 이들과 모두 힘을 합쳐 전갈 로봇을 공격합니다. 이에 한 병사가 전화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나 전화 상담원은 시큰둥하였고 드디어 연결된 국방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인 정찰기를 보냅니다. 이 전갈 로봇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미사일을 투하하는데 모든 포격을 버틴 전갈 로봇은 탈출하며 국방부는 생존자들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해 이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시그널 분석가 매기는 시그널 자료를 무단 누출해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글렌에게 향하고 글렌은 이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국방부는 매기가 무단으로 이 자료를 빼간 것을 확인하고 글렌이 프로젝트 아이스맨 with 위키 섹터 7으로 확인한 그 순간 이들을 습격하여 모두 체포합니다. 다시 화면에 샘을 비추는데 샘은 경찰 조사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신의 차가 운전자 없이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하는데 이에 자신을 해하러 온 것이라고 추측한 샘이 차에게서 도망가고 미카엘라도 이런 샘을 보고 샘과 차를 추적합니다. 이 현장에 경찰차가 도착하였는데 이 경찰차는 라디오 로봇이 탄 차로 샘을 위협하던 중 갑자기 로봇으로 변신하여 샘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경찰차 로봇은 샘에게 네가 레이디스맨 217이냐? 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이베이에 업로드한 안경을 행방하셨습니다. 이때 현장에 미카엘라와 샘의 차가 도착하였고 샘과 미카엘라는 이 경찰차의 추적을 피해 자동으로 운전이 되는 샘의 차를 타고 도주하여 한 공사장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샘의 차도 갑자기 로봇으로 변신하며 샘의 차와 경찰차 로봇 간의 싸움이 시작합니다. 경찰차 로봇을 타고 있던 라디오 로봇이 샘을 위협하는데 이를 전기톱을 든 미카엘라가 구해주고 남은 라디오 로봇의 머리를 샘이 자신의 바지가 있는 곳으로 걷어찹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차 로봇을 해치운 로봇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데 로봇은 라디오를 통해 자신은 우주에서 온 에일리언이며 자신을 타고 갈 곳이 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샘은 라디오 로봇과의 싸우면서 벗겨진 자신의 바지를 회수하는데 이때 날아간 라디오 로봇은 샘의 휴대전화로 변신해 몰래 숨어듭니다. 이들이 이동하는 도중 미카엘라가 로봇이 선택한 차량이 오래된 차량임을 지적하자 로봇이 갑자기 이들을 하차시키며 떠나는데 이때 지나가던 신형 카마라를 스캔한 차가 바로 신형으로 변신합니다. 이들은 또 다른 공장에 도착하는데 이때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이 운석들은 각자 로봇의 모습으로 변신하는데 이들은 주변의 차를 기반으로 차량으로 변신하여 샘과 미카엘라 그리고 카마라 로봇이 있는 곳으로 합류합니다. 여기서 모든 차량들은 샘 앞에서 변신하는데 이들 또한 아치발드 윗 위키의 후손이 샘을 찾고 있었고 이 중 트럭에 변신한 로봇은 자신을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소개하며 자신들은 사이버트론이라는 행성에서 온 로봇 유기체이며 자신들은 선한 유기체들인 오토봇이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동료 재즈, 아이언헤드, 라쳇과 함께 샘의 차가 되어 샘을 지키고 있었던 범블비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메가트론보다 빨리 올스파크 즉 큐브를 회수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온 것인지 설명합니다. 사이버트론은 올스파크의 힘을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이 중 메가트론이 이끄는 디셉티콘이 이들을 배신하여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으로 인해 올스파크 또한 소실되었죠. 메가트론은 디셉티콘들을 이끌고 이 올스파크를 찾으러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지구에 이 올스파크가 있음을 알고 지구를 향했고 이 메가트론은 북극에 불을 시작해 얼어버린 채 수세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북극을 탐사하던 샘의 고조부였던 아치발드가 이 메가트론의 큐브를 향하는 내비게이션을 활성화시키면서 안경의 올스파크 즉 이들이 찾는 큐브의 좌표가 새겨졌습니다. 이들 또한 샘이 이베이에 올린 샘의 안경을 통해 샘을 알아내었고 이가 디셉티콘의 손에 들어간다면 지구의 기계들을 사용해 또 다른 로봇 유기체들을 만들어낸 디셉티콘이 지구는 물론 우주 전체를 정복하고 말 것임을 경고하죠. 다시 화면은 미군을 비추는데 매기와 글렌은 국방부 조사를 받고 이들은 로봇의 시그널을 통해 섹터 7 아이스맨 프로젝트 윗 위키 선장에 대한 정보를 해킹해왔음을 알아냈고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알리기를 부탁하죠. 다시 화면은 샘의 자택을 비추는데 샘이 집으로 향하자 샘의 아버지는 11시가 지나 통금이 넘었다고 그를 집에 들이지 않았고 샘은 몰래 집으로 들어가서 안경을 가져오려고 시도합니다. 로봇들은 자신의 몸을 조절하지 못해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전으로 인해 부모님은 샘을 찾아오고 부모님은 샘이 해피타임을 보내고 있었다고 추측하는데 이때 미카엘라가 등장해 안경의 위치를 샘의 부모님에게 묻고 안경이 부엌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가 샘의 집에 찾아와 이들을 체포하는데 샘은 자신의 신고 내역에서 차가 변신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인해 의심을 받고 경찰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옵티머스가 이들에게서 샘을 구해냅니다. 정부 요원이 습격당한 것을 파악한 정부가 오토봇을
것을 추적하고 결국에는 샘과 미카엘라, 범블비가 정부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옵티머스는 자신들의 문제로 인해 이 행성의 인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범블비의 구출을 포기하며 안경만을 회수합니다. 하면은 옥타곤으로 또 명령되어 섹터 7의 요원이 빵보를 방문하고 이와 동시에 모든 네트워크가 마비되는데 요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인 자신을 보냈다고 하며 한 영상 자료를 보여줍니다. 과거 화성에 보낸 비글 17은 실패한 것을 알려졌으나 사실 파기되기 전 17초간 영상을 남겼는데 이 영상에서 발견된 유기체와 카타르의 로봇이 동일한 외견을 하고 있었기에 현재 미국을 향한 공격을 외계인에 의한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매기의 말을 믿지 않았던 국방부 장관은 요원의 말을 믿으며 그녀를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은 샘과 합류하죠. 한 댐에 집결한 오토봇들은 안경을 통해 큐브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범블비의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큐브를 찾는 데 집중하는데 옵티머스는 아무리 인간이 미숙하지만 선함을 갖추고 있고 이들의 자유를 위협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의 원천이었던 올스파크를 파괴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계획이 실패한다면 올스파크를 자신의 스파크에 결합시켜서 옵티머스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인류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는 말과 함께 출격. 이때 이 댐에 국방부와 세미령이 도착하였고 정부는 오토봇이나 디셉티콘과 같은 사이버트론 로보틱 올가니즘을 변신자 트랜스포머라고 명명했었고 아치발드가 향했던 북극에서 메가트론을 회수해서 극비로 이를 연구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현대 문명의 마이크로칩, 레이저, 우주비행성과 같은 장비들은 1935년에 회수된 이 메가트론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댐은 메가트론이 올스파크를 통해 이러한 발전된 인류의 기계 기술을 활용해 자신들의 전사로 만들고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정복하려 한다는 디셉티콘의 계획을 설명하죠. 올스파크, 즉 큐브 또한 이 기지에 있었고 1913년에 이가 발견된 이후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 중이라고 하였으나 댐의 휴대전화로 위장한 로봇이 이 큐브의 위치를 확인하고 스타스크림, 바리케이드, 디베스테이터, 본크러셔, 블랙아웃, 메가트론을 제외한 모든 디셉티콘이 이 기지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모든 디셉티콘이 기지에 접근함과 동시에 연구실에 있던 샘의 휴대폰으로 위장한 디셉티콘은 메가트론의 존재를 확인하고 냉동 상태로 보존되어 있던 메가트론을 해동하였다. 댐은 계속해서 범블비는 저들에게 대항할 아군이라고 풀어달라고 섹터 7의 요원에게 사정하지만 이는 먹히지 않았고 이때 전장에 살아남은 군인들이 샘의 편에 서서 범블비를 해방시킵니다. 범블비는 자신을 납치하고 고문한 인간들을 경계하는데 샘은 해방된 범블비에게 디셉티콘의 출격과 큐브의 위치를 알렸고 이를 안 범블비는 큐브에게 접근하여 이 큐브를 소형화시켰죠. 해동이 완료되어 작동을 시작한 메가트론은 제트기가 되어서 지하기지를 탈출하고 스타스크림과 합류하여 큐브를 향합니다. 오토봇 또한 큐브를 가진 범블비가 이동 중인 것을 확인하여 이들과 합류합니다. 기지 내부에서는 디셉티콘을 저지하며 기계 문명과 동떨어진 아날로그 장비를 통해 군군에게 연락하고 이때 오토봇과 디셉티콘이 서로를 마주하며 전투를 시작하며 옵티머스는 본크러처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공군의 연락을 성공한 매기 일행은 디셉티콘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고 이와 동시에 공군 또한 미션 시트로 출격을 개시합니다. 샘 일행은 도시에 도착해 오토봇과 함께 큐브를 지킬 작전을 공중에 있는 F-22 전투기에 보고하였으나 이는 공군이 아닌 디셉티콘의 스타스크림이었고 큐브를 통째로 날리기 위해 스타스크림이 이들을 습격하자 범블비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댐은 부상을 입은 범블비를 대신해 큐브를 지키기 시작하였고 재즈와 라쳇, 아이언하이드가 디베스테이터를 쓰러뜨림과 동시에 메가트론이 전장에 합류합니다. 재즈는 메가트론을 끝까지 쫓아갔고 그로 인해 전투 중에 사망하고 말았으며 댐은 이런 희생을 목격하고 힘들어하였으나 군과 오토봇은 샘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며 댐은 희생한 이들을 위해서 큐브를 미군 기지로 전달하기 위해 움직이죠. 오토봇의 호의를 받으며 샘이 큐브를 옮기는 사이에 옵티머스가 전장에 합류하여 메가트론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라쳇과 아이언하이드가 스타스크림을 상대하는 사이에 샘은 거물로 숨어드는데 디셉티콘이 이런 샘을 추격하고 미카엘라는 이런 샘을 구하기 위해서 큰 부상을 입은 범블비를 데리고 샘이 있는 곳으로 합류하던 도중 디베스테이터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샘은 건물 옥상에 도착하여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지자 빠르게 도착한 미군 헬기에게 큐브를 넘기려고 하였으나 스타스크림이 이 헬기를 격추하면서 이를 방해하고 샘은 계속해서 메가트론에게 저항하며 결국엔 추락하는데 옵티머스가 그를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옵티머스는 자신을 추적해온 메가트론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는데 이 과정에서 미군은 각각 블랙아웃과 스타스크림을 사용하며 블랙아웃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메가트론을 쓰러뜨릴 방법이 없어지자 옵티머스는 자신의 스파크에 큐브를 넣어 이를 제거할 생각이었는데 샘은 올스파크를 메가트론 스파크에 집어넣어 메가트론을 쓰러뜨리죠. 옵티머스는 사망한 재즈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함께 싸운 샘과 함께 하고 싶다는 범블비를 남겨두고 메가트론의 스파크에 남은 큐브 조각만을 회수합니다. 이후 국방부는 대통령 명령 아래 섹터 7의 해체와 함께 메가트론의 유해를 심해 깊은 곳에 묻어서 부활이 불가능하게 하고 이후 옵티머스는 자신들의 번영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인류를 지킨 것이 옳은 선택이었으며 이들을 위해 비밀리에 지구에 남아 이들을 수호하기를 약속하고 살아남은 모든 오토봇들에게 새로운 터전 지구에서 그들을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트랜스포머의 변신 장면 그 자체를 들 수 있는데, 트랜스포머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8년 이전의 2007년작으로 당시 CG 애니메이션 기술의 발달을 보여준 디즈니의 라따뚜이를 제외하면 영화에 사용하는 CG는 아직 부족함이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오가 당시 엄청난 그래픽으로 호평을 얻었고, 이 외의 국내 영화들은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지 않은 작품이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트랜스포머는 엄청난 그래픽을 보여주었는데, 이후 2009년에 아바타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영화에서 CG를 논하는데 이 트랜스포머를 뛰어넘을 그래픽이 없었습니다. 이런 트랜스포머의 인상이 남는 변신 장면은 크게 3개인데, 먼저 영화 초반 미군의 헬리콥터로 등장하는 블랙아웃의 변신씬입니다. 블랙아웃은 영화 초반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침입하는데, 미군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으로 긴장감을 높이고 나서 카타르 기지에 착륙한 직후 파일럿으로 등장하는 남성이 홀로그램이 되어 사라지면서 갑자기 헬리콥터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장면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엄청난 명장면이었죠. 원작 트랜스포머는 해즈브로 장난감을 기반으로 하기에 2번이나 3번 정도 적고 펴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는 루빅스 큐브가 돌아가는 모습을 참고하여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변신하여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루빅스 큐브처럼 바깥 파츠가 안쪽으로, 안쪽 파츠가 바깥으로 나오거나 파트로 나눠서 변신되는 것과 같은 이 변신 방식은 저를 포함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매료할 정도였고, 이런 화려한 변신 동작을 세밀하게 표현한 CG는 이 이후 개봉하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도 이어졌죠. 블랙아웃이 처음으로 이런 변신을 선보여 충격을 주었다면, 변신에 대한 응용과 공중에서 전투하는 모습을 통해 인상을 남긴 장면이 스타스크림의 전투 장면입니다. 스타스크림은 F-22 전투기를 변신하여 미군과 전투를 치르는데, 같은 디셉티콘인 본 크러셔가 옵티머스에게 바로 패배하고, 후반 전투에서 디베스테이터, 블랙아웃이 각각 부상당한 범블비, 미군에게 사살당하는 걸 고려하자면 이 스타스크림은 디셉티콘 내에서도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전투력이 말 그대로 빠른 장면이 바로 스타스크림과 다른 F-22의 전투 장면입니다. 다른 트랜스포머들은 한번 탈 것에서 변신한 이후로는 로봇의 모습을 유지하며 싸우는 것이 기본이라는 듯이 다시 탈 것으로 변신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스타스크림의 경우에는 중간중간 다시 F-22의 모습으로 돌아와 미 공군에게 혼란을 주며 스카이스크래퍼들을 누리는 변신자 트랜스포머라는 특징을 가장 잘 살린 캐릭터를 보여줬죠. 실제로 이후 실사화 영화 시리즈에서도 이런 탈 것으로 다시 변신하는 모습은 드물게만 등장하였고, 최근에 개봉한 트랜스포머 1 애니메이션에 와서 활용이 되었는데, 탈 것과 로봇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꾼다는 트랜스포머의 컨셉에 가장 맞게 전투한 인원이 이 스타스크림 하나라는 게 아쉽게도 느껴지며, 이후 실사화 리부트 시리즈에서는 이런 변신을 활용한 장면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트랜스포머라는 타이틀을 들으면 가장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I am Optimus Prime 이란 대사를 유행시키며, 이런 변신이 단체로 등장하는 소위 말하는 뻥이 차게 만든 장면이 댐 앞에서 변신하는 오토봇들의 등장신입니다. 여기에는 5명의 오토봇들이 등장하는데, 이후 시리즈에서도 꾸준하게 등장하는 옵티머스 프라임, 범블비를 포함해 그들의 동료 재즈, 아이언헤드, 라쳇이 거의 동시에 변신을 하며 명장면을 만들어내죠. 특히나 샘 앞에서 변신하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변신 장면은 1인칭에 가까운 시점으로 그 압도적인 크기와 변신 모션을 따라 올라가는 카메라 앵글이 옵티머스의 멋을 더해줘. 옵티머스의 색배치 또한 원작 트랜스포머를 참고하여 훨씬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었기에, 아직까지도 트랜스포머라고 하면 이 옵티머스 프라임의 변신 장면이 꼽힐 정도로 트랜스포머 시리즈 전체에 있어서 명장면으로 꼽히는 장면이 1편인 이 영화에 등장하죠. 이는 매 시리즈에서 오마주 되는데, 조금씩 옵티머스의 외견이 바뀌어서 그 변신하는 각도나 파츠 또한 변경이 되었기에, 매 시리즈의 옵티머스의 변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것을 트랜스포머 영화 시리즈의 묘미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변신 장면의 영향이 정말 거대했던 것이 트랜스포머 리부트 시리즈에도 이어져서 범블비, 비스트의 서망에서도 모든 트랜스포머들은 기존 변신 방식을 유지하였죠. 최근 개봉한 애니메이션 트랜스포머 1에서는 이런 실사 영화의 변신 방식이 아닌 장난감에 가까운 모습이 되었는데, 스토리와 화려한 액션과 변신의 활용과 같은 부분에서 엄청난 호평을 통해 트랜스포머라는 프랜차이즈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화였으나, 오히려 실사 영화의 변신 방식이 아니어서 아쉽다는 관객도 많았죠. 이런 옵티머스를 포함한 이 오토봇의 변신 장면은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의 하나의 상징처럼 작용하였고, 앞으로도 트랜스포머 영화 시리즈를 논하는데 빠질 수 없는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화 트랜스포머는 루빅스 큐브를 기반으로 블랙아웃, 스타스크림, 오토봇들의 변신 장면을 보여주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아직까지도 트랜스포머라고 하면 바로 변신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당시에 엄청난 그래픽을 보여주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진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트랜스포머는 변신 장면을 제외한 작품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하자가 많은 영화인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영화의 설정이 상당히 이상하다는 부분입니다. 어릴 때야 내용을 모르고 변신 로봇이 나오는 영화를 보았다지만,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죠. 첫 번째 질문으로 트랜스포머들이 어떻게 지구로 찾아온 것인가 인데, 큐브는 1913년에 발견된 이후로 영화의 시간대인 2007년까지 외부에는 노출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디셉티콘들이 이 큐브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라디오로 변신한 팁티콘의 개체명
프렌지, 영화의 명칭이 등장하지 않았죠. 요 프렌지가 대통령 전용기와 섹터 7 기지 내부를 해킹한 것을 기반으로 발견하였기에 이들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구에 큐브가 있는지 알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영화는 절대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백보양보에서 우주 전체를 이잡듯이 뒤졌다는 옵티머스의 언급과 지구에서 소멸한 메가트론의 행적을 통해서 지구라는 행성에 큐브가 있음을 추측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왜 이를 찾아내는데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걸까요? 영화는 이 부분에서부터 설정 구멍이 발생하여 의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초반에 샘이 혼자 달리는 자신의 차에게서 도망갈 때 경찰차의 모습을 한 디셉티콘 바리케이드가 그를 습격하는데, 분명히 바리케이드는 초반에 프렌지를 회수하고 샘을 위협하는 등 많은 활약을 보이지만 왜 마지막 전투에는 바리케이드가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분명히 프렌지의 신호를 받고 스타스크림, 바리케이드, 디베스테이더, 본크러셔, 블랙아웃 5명의 디셉티콘들이 도시로 향하는데, 본크러셔가 옵티머스와 전투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함께 달리던 다른 차량들은 먼저 도시로 향하였으나 바리케이드만이 이때를 기점으로 소멸합니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후반부 도시에서의 대규모 전투 장면에서 오토봇은 옵티머스, 범블비, 재즈, 아이언하이드, 라쳇 5명이지만 디셉티콘은 메가트론, 스타스크림, 디베스테이터, 블랙아웃으로 4명이고, 앞에서 본크러셔를 옵티머스를 이용해 사살한 이유가 이 인원수를 5대5로 맞추기 위해서라고 저는 추측하였기에, 바리케이드가 없어져서 5대4가 되는 디셉티콘이 불리한 싸움이라고 생각해 이게 밸런스가 맞나? 라는 의문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재즈가 메가트론을 추적하다가 방갈죽을 당하게 되면서 인원수를 맞추는데 이럴 필요성이 있었을까? 라는 의문은 리뷰를 작성하는 지금까지도 머리에 남아요. 세 번째로, 범블비는 왜 샘에게 올스파크를 맡긴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무리 큐브의 크기를 작게 만들었다고 해도 만약 올스파크를 메가트론에게 뺏길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옵티머스가 올스파크를 자신의 스파크에 넣어 희생할 계획이었는데, 이는 굳이 옵티머스가 아니어도 올스파크를 제거할 방법을 떠올리게 하죠. 먼저 올스파크를 메가트론 스파크에 박아서 올스파크도 제거하며 메가트론도 죽이는 방법 왜 떠올리지 못했을까요? 혹시나 메가트론이 이를 예상하여 큐브를 가지고 도망갈 가능성을 고려해 메가트론에게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아무 오토봇이나 스파크를 연결해 희생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합리적인 작전에 대한 언급이 있기라도 한다면 오토봇들이 샘을 굳이 지키면서까지 작전을 진행한 이유가 생기고, 마지막에 메가트론을 죽이는 방법 또한 납득이 가기에 왜 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그저 희생한다는 설정을 남겼는지가 의문이죠. 이 외에도 미군은 왜 갑자기 샘을 도와주었으며 군인으로부터의 협박에 못 이겼다곤 하여도 섹터 7은 왜 갑자기 샘을 믿는 듯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인가? 중간에 디셉티콘들이 탄생하는 장면은 왜 삽입하였는가? 올스파크에서 새로 태어난 개체들은 모두 디셉티콘이던데 대체 어떤 조건이 있길래 오토봇은 하나 더 탄생하지 않았는가? 샘이 건물 옥상에서 스타스크림의 공격으로 인해 추락하기 직전까지 아이언하이드와 라쳇은 어디 갔는가? 와 같이 영화 트랜스포머는 설정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한가득합니다. 저는 이 리뷰를 쓰기 위해서 영화를 다시 보면서 아니 진짜 개연성이 이렇게 없는 영화는 처음 보네 라는 감상이 들었죠. 이와 같이 영화 트랜스포머는 그 설정이나 개연성에 있어서 무수한 의문점들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스토리가 엉망으로 짜여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몇 문장만 대사로 넣으면 되는 것을 하지 않았기에 그래픽이 좋다는 장점이 무색한 엉망인 영화로도 보입니다. 영화 트랜스포머는 이 설정 구멍을 메울 기회가 많았음에도 그 기회를 모두 날리는데, 그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스토리에 있어서 쓸데없는 부분들이 이 설정 구멍을 설명할 시간들을 대신하듯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영화의 주제인 트랜스포머는 처음 블랙아웃과 프렌즈를 제외하면 영화 시간 1시간이 지나서야 메인으로 등장하고, 이때가 되어서야 이들의 정체와 설정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이들이 대체 어떻게 지구에 있는가, 이들이 무엇을 노리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었기에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로봇은 언제 나오냐, 이거 무슨 영화냐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이런 짜증을 가속시키는 것이 화면의 구성인데, 아마 줄거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 이 영화는 화면 전환이 쓸데없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면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 영화 초반에 국방부와 샘의 시점을 교차로 보여주는 것까지는 국방부의 작전과 트랜스포머가 등장하는 장면에 비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오히려 이어서 보여주는 게 편한 장면들도 굳이 중간중간에 다른 장면을 삽입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카타르 기지에서 생존한 미군 병사들을 정갈 로봇이 감시하고 바로 이들이 습격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됐는데, 왜 굳이 중간에 미칼라를 꼬시러 가는 샘을 비춘 걸까요? 정갈 로봇이 군인들을 감시하는 장면부터 마을을 습격하는 장면까지 모두 낮 시간대로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이를 쭉 이어서 보여주고, 이후에 샘이 미칼라를 꼬시려고 시비를 걸고 다니며 미칼라를 데려다주는 저녁 시간까지 보여주는 것이 시간 순서로도 컷의 자연스러움으로도 더 뛰어나 보이는데, 왜 이렇게 처리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죠. 이런 샘, 국방부, 생존한 미군 병사 3개의 시점을 보여주는 초반과 해커인 매기와 글렌,
국방부, 샘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는 후반까지 컷 순서에 있어서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로봇이 등장하지 않아 지루하기까지 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쓸데없이 번갈아 보여줘 이해하는 것까지 어려웠죠. 이런 쓸데없는 컷 편집 구성이 문제로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모든 장면을 사이사이에 컷 편집에 들어가는 개그들이 스토리에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재미가 없어서입니다. 먼저 카타르 생존병들의 전투 중 발생한 전화씬이 정말 흐름을 끊는데 이들이 지원병력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던 회선이 고장났고 그로 인해 마을에 남아있던 한 남성에게 전화를 빌리는데 이때 국제전화를 연결해주는 전화상담원이 등장해서 문제가 커지죠. 원래 급박하게 공군에게 연락해 정갈 로봇에 대한 대처를 진행하고 병사들의 총격신과 정갈 로봇의 전투력을 보여줘서 기존 정부가 부정한 로봇 유기체를 증명할 기회가 생긴 것인데 이 급박한 상황에 여유롭게 전화에 대응하며 병사가 한 전화를 장난전화 취급하는 상담원이 흐름을 끊어놓죠. 두 번째로 글렌이란 인물이 너무 쓸데가 없습니다. 시그널 분석가 매기는 프렌즈의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시그널을 해석 가능한 전문가로 글렌을 찾아가는데 이 글렌은 자신의 사촌과 게임을 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해석을 끝낸 이후 매기와 글렌의 조사를 하는 타이밍까지 쓸데없는 대사들을 남발하고 도움도 크게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 글렌을 없애버리고 매기가 이 역할을 대신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게 처음 로봇 유기체를 주장한 것도 매기이며 후반부 공군에게 모스보로 도움을 청하는 것도 매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글렌이 쓸데없는 인물로서 들어갔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삽입하는 장면들은 스토리에 적절하게 배치할 노력을 하지 않아 이들이 스토리를 계속해서 끊어먹습니다. 먼저 큐브로 인해 탄생하는 디셉티콘들인데 섹터 7 기지에서 이들은 큐브의 에너지를 모두의 앞에서 시연하기 위해서 휴대전화에 이 에너지를 주입하는데 그로 인해 또 하나의 디셉티콘이 탄생하지만 바로 이를 제거합니다. 만약에 이 장면이 이후 도시에서의 전투에서 큐브의 영향으로 여러 기계들이 디셉티콘으로 변하게 되는 장면을 미리 예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이 새로 생긴 디셉티콘들은 어떤 일을 한 걸까요? 이들은 큐브로 옮기다 넘어진 샘의 주변에 있던 기계들이 올스파크의 영향을 받아 변하면서 탄생하는데 모두 등장하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싸움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차량과 엑스박스, 마운틴듀를 광고하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너무 성의 없는 장면으로 보이죠. 지금 제가 대충 생각해도 핸들에 문제가 생긴 차량은 샘이 갖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강조하며 길가에 세운 차를 보여주고 마운틴듀는 샘과 그 친구가 대화를 나눌 때 자판기 앞에서 마운틴듀를 뽀아 마시면서 하고 엑스박스는 샘의 방에 놓여있고 친구에게 전화를 받을 때 플레이하는 등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삽입이 가능하죠. 비슷하게 중간에 갑자기 범블비가 쉐보레의 새로운 카마로로 변신하는 장면이나 샘이 경찰에게 체포당해 강아지의 진통제 모조를 마약구로 의심받는 장면은 둘 다 광고성이 짙어 보였기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장면이긴 하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들도 상당히 잘 살릴 수 있었는데 신형 카마로로 변신하는 장면은 오토봇 집결지에서 신형 카마로를 두고 샘이 왜 범블비와 구닥다리 차야?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고 샘이 자신이 한 신고로 인해 경찰들에게 체포당해 강아지 진통제를 마약국으로 의심받는 장면도 초반에 헌팅 나가는 샘에게 모조 줬니? 라고 물어보는 부모님과 샘의 통금을 기다리며 샘이 강아지 진통제 모조를 안 줬잖아 라고 가볍게 한마디 하는 것이 오히려 컷에는 방해가 되지 않고 자세하게 약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 같죠. 이와 같이 영화 트랜스포머는 영화 내에서 쓸데없는 장면들이나 조연들을 등장시켜 이 쓸데없는 장면들을 컷 순서로 꼬아서 이미 로봇이 나오지 않아 지루해하는 사람들의 지루함을 가중시켰고 광고성으로 넣은 장면들도 더욱 자연스럽게 할 노력조차 하지 않은 영화로서는 끔찍한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성인이 되어서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생긴 불쾌감인데 쓸데없이 성적인 기구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달에 리뷰할 서브스턴스의 경우에는 이런 섹슈얼한 부분에서 오는 불쾌감을 메인으로 하였기에 이런 농담이나 이를 공포로 사용한 것이 장점으로 보였으나 트랜스포머는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굳이 성적인 기구를 사용하죠. 앞에서 언급한 광고를 위한 장면에서 하는 쓸데없는 컷 편집들은 그저 개그 장면들로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고 하면 나름 납득이 가나 이런 성적인 농담이나 개그는 왜 사용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먼저 초반 미칼라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샘의 성격이 원래는 찌질하고 답답하다는 걸 맨 처음에 교수에게 A-를 받기 위해 하는 궤병과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모습, 차에 탄 미칼레에게 굳이 없는 근육을 보여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통해 이미 충분히 잘 표현한 상태였는데 문제는 이 다음에 차를 점검하는 미칼라를 굳이 이상한 앵글로 비추며 샘이 혼잣말로 오마이갓이라고 그녀의 몸을 훑어보는 장면이고 솔직히 샘의 성격을 포함하는 데에는 기존 씬으로 충분했기에 이런 성희롱과 같은 장면은 불필요하고 12세 영화에는 살짝 부적절한 장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니 그 정도는 뭐 할 수도 있지 벗은 것도 아니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샘의 시선이 계속해서 미칼라의 몸매를 향하는 것으로 충분한 장면을 굳이 카메라 앵글로 계속 훑으면서 가는 건 왜 그런가 싶죠. 반대로 납득이 가는 장면은 샘이 프렌즈에게 바지가 벗겨지는 장면인데 프렌즈는 머리만 남은 이후로 샘이 휴대전화를 변신한 상태에서 섹터 7의 기지에 잠입하게 되기에 디셉티콘이 큐브의 위치와 메가트론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동시키는 데에는 필요한 장면 휴대폰만 떨어지는 곳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선정적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개그 장면이었기에 이런 부분은 납득이 가죠. 앞에서 언급한 미카엘라의 장면은
어디까지나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주인공이 반할 만큼 핫한 여자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을 수 있으나 샘의 부모님의 해피타임 농담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샘이 오토보트를 데리고 집으로 귀가하였을 때 샘이 통금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몰래 집에 들어간 샘은 올스파크의 좌표가 새겨진 안경을 찾습니다. 여기서 공간이 좁아서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 오토보트로 인해 전기가 끊기자 부모님은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샘이 방에 있는 것을 알고 손전등을 들고 이상한 소리가 난 샘의 방으로 향합니다. 이때 방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고 땀이 난 상태로 문을 연 샘을 보고 Pleasuring yourself 하고 있었냐는 12세 이용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이런 장면을 본 기억이 없기에 자막으로 검열을 하였는지 아니면 어릴 때 제가 아직 그 의미를 몰라서 잊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리뷰를 위해 다시 이를 본 지금은 너무 불쾌하였습니다. 굳이 이런 농담이 필요했을까? 정황상 그런 시선으로 볼 수는 있었으나 이런 대화는 영화에 설정을 더하거나 스토리상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그냥 뜬금없는 색드리블밖에 들리지 않죠. 비슷하게 오토봇이 모여있을 때 라쳇이 냄새를 맡더니 샘의 호르몬 상황을 보니 미카엘라와 야스를 하고 싶어 한다 라는 갑작스러운 색드립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런 모든 색드립들이 그저 40대 중소기업 부장이 20대 신입사원의 어깨를 만지면서 하는 기분 나쁜 색드립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기에 이 영화에서 빼는 게 10배는 나은 대사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트랜스포머는 쓸데없는 장면이나 부족한 설정을 제외하고도 영화의 장면과 스토리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색드립이 등장하고 그 방식조차 너무 직접적이라서 그냥 불쾌하기만 하기에 이는 단점으로 꼽아 바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영화 트랜스포머는 기존 트랜스포머 원작보다 훨씬 메카닉한 느낌을 주어 멋짐을 더한 루빅스 큐브를 기반으로 제작한 변신 장면을 제외하면 메울 노력도 하지 않은 설정 구멍, 이 설정 구멍을 메울 타이밍에 하는 쓸데없는 엑스트라와 개그들, 빼는 게 10배는 나은 색드립 대사들로 가득 찬 엉망진창 영화였습니다. 아직도 트랜스포머의 변신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고 새로 리부트된 시리즈까지 이어가고 있기에 이번 리부트 실사영화 시리즈는 루빅스 큐브 변신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이런 안 좋은 부분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트랜스포머에게 주는 평가는 별 5개 만점에 2개입니다. 감사합니다.